세 번째로 에너지 출입 이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뭐 산화 환원이니 뭐 중화 반응이니 또는 물리 변화이니 아니면 뭐 화학 변화이니 이런 것들은 일단은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흡열이니 발열이니 그게 일단 중요한 거지 산화 환원이니 중화니 물리니 화학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만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일상생활입니다. 탄산수 나트륨이 존재하는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를 넣은 빵이 있는데요. 네, 이거 두 개 다르다고 했죠. 근데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빵 반죽을 구우면 탄산수 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CO2 기체가 발생을 해서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화학 반응식 앞에서 했죠. CO2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부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찜질 주머니는 냉찜질 주머니 속에 있는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주변 온도가 감소를 합니다. 고체인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가 되면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이 이온들은 수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여기 NH4NO3는 고체, NH4 플러스는 수용액, NO3 마이너스는 수용액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가 있는데요. 얼음 주머니 속에 얼음이 물로 융해가 되거나 아니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식품이 차갑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S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날에 뿌리는 물이 있는데요. 이때 도로에 물을 뿌리면 물이 기화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은 시원해집니다. 냉장고의 냉매는 냉장고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대로 냉장고 뒤에 있는 방열판에서 냉매가 다시 액체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흡수랑 방출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냉장고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손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손난로 속에 철 가루가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산화철 3번, 즉 Fe2O3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네, 화학 반응식은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생성이 되고요. 똑딱이 손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똑딱이고요. 이걸 똑딱똑딱 거리면 어느 순간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난로 속의 액체가 똑딱이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고체로 응고가 돼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끓는 물에다가 손난로를 넣는다. 그러면 고체가 다시 액체로 융해가 되어서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컴백할 수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냉해 예방을 위해서 뿌리는 물이 있는데요. 냉해는 낮은 기온이 지속이 되면서 식물의 성장에 주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개화 시기가 되면 과수원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예방하는데요. 이때 물이 얼음으로 응고가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젖은 빨래를 건조할 때는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빨래가 마를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뿌리는 게 있는데요. 주성분인 알코올이 기화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력 연소는 연소가 산소랑 반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연소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갈변, 녹슨다, 부식, 세포호흡 등등도 산소랑 반응한다는 표현을 의미를 합니다. 연료가 연소하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고 이거를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융해랑 용해가 둘 다 나옵니다. 네, 융해랑 용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융해는 용융과 똑같은 말인데요. 고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액체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용해는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이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용어 보시게 되면 용질은 다른 물질을 녹는 물질,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수화가 나온 김에 수화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화 전에 용매화라는 걸 볼 건데요. 용매화의 정의는 용질이 용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안정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특징은 특별하게 물이 용매다. 그러면 수화라고 해주게 되고요. 수화의 정의는 수용액 속의 용해는 이온 등의 용질을 물이 둘러싸면서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주성분의 수화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수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델타,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음 성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는 얘네들이 얘네들이 공유결합이긴 한데 비금속들이잖아요.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라서 약간 치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인데요. 수화된 거 보시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좋아하죠. 델타 마이너스인 산소를 좋아하게 되고요. Cl 마이너스는 우리 플러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D는 수소에 둘러싸인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수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alt의 의미를 소금 나온 김에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salt는 소금의 소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은 중화 반응에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 양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정전기적이다 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좋아해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앙금은 물에 녹지 않은 염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염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앙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복습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온 결합 물질의 한글 표현에서 오른쪽에 괄호 안에 존재하는 로마 숫자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산화철 3번이 나와서 이 내용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로마 숫자의 의미는 금속 이온이 여러 가지 전하량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표시한 금속 이온의 전하량입니다. 예시로는 철과 구리가 있습니다. 철은 산화철 2번이다. Fe5고 이때 Fe2 플러스입니다. 산화철은 이제 3번이면 Fe2O3고요. 이때 Fe3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다 지금 이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구리는 산화구리 1은 Cu2O고요. 이때는 Cu 플러스입니다. 산화구리 2는 Cu5고요. 이때는 Cu2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여기 붙어있는 2312가 2312로 반영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하량을 가질 수 있는데 산소 같은 친구는 왜 여러 가지 전하량을 못 가지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 고등과학에서 자세하게 하진 않는데요.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3에서 12족은 안 배우죠. 그 1번에서 20번 주기율표 외울 때 3에서 12족은 안 다룹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 전하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외우는 이유가 21번부터 3족이거든요. 그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20번까지 외우는 겁니다. 3에서 12족에 해당하는 철과 구리는 좀 여러 가지 전하량을 가질 수 있는 좀 복잡한 친구라서 뭐 가능할 수도 있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생명 현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광합성인데요. 식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 진행하고요. 광합성으로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생산을 합니다. 화학 반응식은 6CO2가 6H2O랑 반응을 해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C6H12O6라는 포도당이 되고 이때 산소가 탄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요. 물은 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광합성에서는 포도당만 합성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물질 많죠. 네, 단백질, 지방, 그리고 포도당 아닌 탄수화물 정말 많죠. 네, 그런 물질들은 예로부터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포 호흡은 생명체 내에서 세포 호흡 진행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식물, 동물 모두 지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세포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만 하지 않습니다. 식물, 동물 모두 가능하지만 광합성은 식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식물, 동물이 세포 호흡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의 예시는 열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TP가 있습니다. 우리 ATP 통합과학 1에서 했어요. 얘가 인상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통합과학 1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ATP는 용도가 에너지 저장도 하고요. 생명체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화학 반응식은 C6H12O6라는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서 6CO2랑 6H2O랑 에너지가 되는데요. 포도당은 산화가 되고 산소는 환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세포호흡 할 때 우리 반드시 포도당 아니어도 됩니다. 포도당이 아닌 탄수화물 되게 많았죠. 뭐 젖당도 있었고 녹말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어요. 네, 포도당 아닌 탄수화물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백질, 지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화학식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당 기준으로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탄생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포도당만 가능, 얘는 포도당 아닌 것도 가능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반딧불이는 루시페린 이용해서 몸에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네, 당연히 이 화학 구조식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고요. 루시페린이 산소랑 ATP랑 반응을 해서 산소랑 만나니까 산화가 되죠. 산화가 되면서 바로 빛을 방출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연현상입니다.
먼저 태풍인데요.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게 태풍입니다. 증발은 이제 기화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화가 큰 개념, 증발 끄름이 작은 개념이었고요. 우리 응결은 액화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액화가 큰 개념, 응결이 작은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의 원리를 보시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야겠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여야겠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이어야겠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다. 그러면 우리 뜨겁죠. 근데 고위도로 올라온다. 그러면 점점 온도가 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온도가 높고 그리고 바다 쪽이어야 수증기가 많은데 고위도로 갈수록 이제 수증기랑 이제 이런 게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위도로 갈수록 그리고 육지로 이동하면서 점점 수증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수증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의 순환인데요. 액체인 물은 태양에너지 흡수해서 기체인 수증기로 기화를 하고요. 기체인 수증기는 열에너지 방출해서 액화가 되면서 액체인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 뭔가 기체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구름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구름은 기체가 아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없다. 그럼 자연에서 물의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 후덥지근한 날씨를 볼 건데요. 이때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대기 중에 있던 많은 양의 이제 기체인 수증기가 열에너지 방출해서 액체인 물로 액화를 하면서 날씨가 후덥지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참고사항으로 헷갈리기 쉬운 물질의 상태 보겠습니다. 기체의 대표적인 예시는 수증기고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액체의 예시로는 김 안개가 있고요. 고체의 예시로는 설이랑 성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눈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구름 나온 김에 구름의 구성을 볼 건데요.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 좀 했었습니다. 네, 강수 이론 중에 병합설 빙정설이 있는데 중3 과학에 나오니까 이거 참고해서 구름의 구성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열대지방과 저희도지방은 병합설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게 설명이 되는데요. 구름의 구성은 전 구간의 구름의 온도가 연도시 이상이기 때문에 액체인 물방울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로 강수 이론이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는 온도가 0도인 곳도 있고 0도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액체인 물방울과 고체인 얼음으로 구름이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얼음 알갱이를 특별하게 빙정이라고 지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그대로 고체로 내린다. 그럼 눈이 되고요. 얼음이 좀 녹아서 액체가 된다. 그러면 차가운 비가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따뜻한 비, 여기서는 차가운 비 또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